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분류심사론 5주차 강의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냈죠? 우선 여러분들 이름을 좀 불러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김범준, 잘 지냈어요? 김보경, 보경이도 잘 지내죠? 김연두, 김주민, 노소영, 도소연, 라두흠, 두흠이 반가워요. 박예림, 박은경, 송경주, 손영주, 손혜인, 쓰리 손이 모여 있어요. 송계영, 송민서, 신지우, 안지영, 안희정, 양은서, 엄치혜. 그래요. 여기까지 부르고 다음 시간에 또 친구들 이름 불러보겠습니다. 오늘은 분류심사론을 이야기해서 분류 처우 제도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봤고 어떤 의의와 기능을 갖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야기해서 우리는 그 전에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누진 처우 제도를 설명했죠. 오늘은 단계적 처우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단계적 처우 제도가 우리나라 실제 교정 현장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결국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분류 심사를 잘 이해하기 위한 어떤 전반적인 어떤 제도를 살펴보는 거죠. 자,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료를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일교시에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좀 리뷰해 보고요. 여러분들의 과제물 몇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선 앞서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 날은 3월 31일입니다. 3월 말이죠. 세상이 굉장히 주변이 소위 갈등과 긴장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이렇게 치열하게 전쟁 중이죠. 휴전이나 종전을 위한 협상은 아직 난항을 이루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나요? 그래요.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또다시 신냉전의 시대로 오지 않을까 어떤 정치적인 좌와 우가 블록화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코비나19 오미크론 확산세가 꺾이는 추세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제 또 다른 어떤 변형 어떤 코로나 병균들 스텔스 오미크론이 또 이제 다시 또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아무튼 어려운 때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내부의 사정은 어떤가요? 정치적으로는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다행스럽게도 엊그제 만났죠. 그런데 우리에게 비춰질 때는 그동안에 이제 신구 어떤 권력의 갈등들 이런 부분들에서 국민들이 편치 않았어요. 대통령실을 옮기는데 거기서 뭐 협조를 한다 안 한다 옮기는 게 좋다 안 좋다 그게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 않다 인사권을 왜 현 정부에서 하고 가느냐 다음 정부에서 있을 사람들을 이런 내용부터
부동산 문제, 원전 문제 치열하게들 또 세부적으로 부딪혔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각자의 몫이에요. 그런 또 갈등 속에서 접점을 찾아내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봅니다. 근데 우리에게 관심 갖는 분야 하나는 지금 정부에서 검수완박이란 표현을 썼죠. 검찰 수사권 완전 박살내자는 뜻인가요? 그런데 현재 들어오는 검찰들은 어쩌면 강력한 검찰권을 행사할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도 들립니다. 어찌 되었건 이 문제는 어느 쪽의 방향이 맞는 건가요? 우리가 진영의 논리나 또는 어떤 형사사법 시스템의 어떤 운영 이런 문제에 있어서의 효율성보다는 어느 쪽이 국민들의 인권을 더 존중할 것이고 어떻게 판단하는 게 또 사회의 안녕 질서, 국민의 행복과 관계되어질까? 어떤 진영 갈등하고 있거나 형사사법 시스템 사이에서의 갈등들의 문제들은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들은 이런 걸 한번 지켜볼 이번 정부가 바뀌면서 어떤 방향으로 또 이렇게 조정이 되고 정리가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형사사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분야죠. 지켜보기로 할까요? 그래요. 우선 그리고 몇 사람 리포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게요. 모든 학생들의 개개인별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대표성을 띠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름을 지우고 볼게요. 이 학생의 레포트는 제가 높은 점수 줬죠. 95점을 줬는데 도입부에서의 할 이야기들을 서론에 잘 하고 넘어갔어요. 자유사랑과 결정론 논쟁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떤 주의들의 배경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시작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자유사론과 결정론을 설명했고, 자유사론은 그에 따라서 어떤 방향을 갖게 되는가, 어떤 목적을 두는가, 또 반대로 결정론은 어떤 목적을 두는가. 그래서 자유사론은 고전주의적 어떤 범죄에 관해서 처벌과 응보의 목적을 두고 일반 예방주의를 따른다. 결정론은 그에 반해서 처우에 중점을 두고, 그래서 어떤 특별 예방주의를 따르게 되는 것이다. 근데 내 생각은 함께 적용을 한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론에 대한 자유사론에 대한 설명은 잘했는데 결정론에 대해서는 어떤 유전적인 한 케이스를 들긴 들었는데 어떤 예압이 있더라도 예압이 아니죠.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표현에? 그래서 유전적, 환경적 요인에 의한다 하더라도 처벌도 필요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어떤 예압이 있더라도 범죄를 저지르면, 여기서는 예압이라는 표현은 적절치가 않고, 아무튼 정리가 참 잘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또 한 학생은 간결하게 썼어요.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좋고 양을 따지는 건 아닌데 주어진 문제에 대한 것들을 잘 봐야 되겠죠. 본인도 제목은 그랬어요. 처벌인가 처법인가, 그 관점과 나의 견해에 그랬는데 너무 간략하게 어떤 관점에 대하기만 요약만 해두고 거기에 대해서 연관성, 또 내 생각했던 정리, 이런 부분을 전혀 안 해주어서 이렇게 좋은 점수를 못 줬었어요. 제가 100점 줬네요. 부러운가요? 잘 정리가 참 잘 되어 있어요. 재미있었어요, 보는데. 도입부를 그대로 읽어주면 본인만 알겠죠, 누군지.
범죄인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에 따라 교정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전략이 수립된다. 또한 이에 더해서 분류라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와도 관계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어떤 지점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서 자유우사론과 결정론을 설명하고 결정론에 대해서도 생물학적 결정론, 사회적 결정론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결론에 있어서는 이 학생은 상호보완적인 개념이다. 뒤에 보면 그런 정리도 참 좋았어요. 따라서 나 또한 자유의사론과 결정론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는 입장이다.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결정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일 처음에 생각할 문제로 던져졌던 범죄자의 처벌과 처우의 이유에 대한 해답 역시 여기에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 부분이 뭐 공정의 자유사로는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공정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서 치유가 되지 않고 어떤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재범을 높이는데 오히려 기여하게 된다면 어떡할까 하는 우려 섞인 이야기들. 참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경우가 결합돼서 잘 적용돼야 사회 복귀하고 제사회의 목표로 하되 본인의 행위에는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관계들에 대한 설명이 쭉 일관성과 연관성, 이건 어떤 논리를 풀어갈 때 중요하죠. 참 재미있게 읽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쭉 막힘이 없이 잘 연결되어 있었어요. 마지막에 이런 글은 참 좋았어요. 이는 단순히 교정시설 내에서의 교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사회를 바라보는 데에도 아주 유용하고도 핵심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떤 부분을 판단할 때 양쪽을 고려한다랄지 상호관계를 생각한다랄지 양쪽의 이해도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주제였다. 이런 마지막에 정리까지 참 잘했었어요. 한 학생 재밌게 썼어요. 근데 이런 96점으로 제가 평가를 했는데요. 근데 논리적으로 잘 정리는 됐는데 짤막한 정리였어요. 그런데 A를 굉장히 재밌게 들어줬어요. 범죄인은 처벌의 대상인가 처우의 대상인가 이 물음에 가장 먼저 장발장 이야기가 떠올랐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장발장은 누이 동생과 조카 7을 부양하고 살면서 배고픔 끝에 빵을 훔치게 되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처벌로 징역 5년을 살게 되었다. 과연 이 처분은 옳은 것일까? 문제 제기를 하고 들어간 것도 참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서론을 시작할 때 문제의 소재, 어떤 말의 시작 또는 문제의 제기 이렇게 해주면은 그 문제를 잘 풀어나가기가 좋죠. 여기는 문제의 어떤 제기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글을 썼어요. 물론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범죄인, 그렇죠. 장발장이 빵을 훔친 행위, 그 행위와 우리는 그걸 범죄라고 할 수 있겠죠. 장발장이란 사람이 갖고 있는 환경의 요인들, 또 장발장이 처한 그런 입장들. 자, 이건 한 사람의 행위지만 두 가지 방식의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범죄라고 하는 어떤 행해진 과거에 대한 문제가 있고, 범죄에 초점을 뒀을 때는 그렇죠. 그 행위에 초점을 뒀을 때는. 그런데 범죄인에 초점을 뒀을 때는 그 사람의 어떤 특성, 상황, 그리고 미래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볼 수 있는 거죠. 재미있게 살펴봤습니다. 또다시 어떤 재미있는 글들을 여러분들이 써놓은 글 리포트 중에서 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또 할 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생각나는 건 그거예요. 장발장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법무연수원 교수를 시작한 게 1996년 7월부터 했는데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창원 사건이 있었죠. 신출귀몰한 어떤 탈주 상황들. 이게 정말 드라마틱했죠. 웬만한 드라마도 그렇게 못 쓸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려운 사람 편에 섰었다라는 어느 부분들이 있었어요. 부자들의 돈만 훔쳤지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지는 않았다. 도주하고 다니면서도 탈주된 그런 상황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기부금도 냈고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죠. 그러자 어떤 스탓이 됐어요. 나중에 잡혔을 때는 신창원이가 입었던 의상들, 신발 하나, 옷 하나에 대해서도 뭐 당시 굉장히 유행이 되곤 했었죠. 여러분들 기억날지 몰라요, 그 시대를. 그런데 그때 학생들이 저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교수님은 생각하세요? 어떻게 우리한테 해주실 이야기가 있나요? 라는 거였어요. 그냥 한마디로 간결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은촛대로 훔쳤어도 절도다. 어떤 대답을 제가 하고 있었나요? 당연히 형사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교정의 문제 들어왔을 때는 결국 치료와 처우도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여기에 생각날 때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홍길동과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소설로 보는 홍길동,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홍경래의 난, 또 임꺽정, 한 시대 어떤 면에서는 한 시대 스타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당시의 상황들. 근데 그 스타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창원이도 어떤 면에서 스타였거든. 우리는 그런 경우에 네거티브 스타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어떤 스타, 네거티브 스타 그런 말도 하죠. 근데 오늘 장발장을 들어서 설명을 해서 재미있게 읽었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분류처우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대비되는, 그리고 분류처우 제도로 발전하기 전에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전 세계에 이렇게 파급되어서 중요한 교정 제도를 자리를 잡았던 누진 제도를 설명했죠. 그러한 시대를 거치면서 오늘날은 전 세계가 거의 대부분 분류처우 제도라고 하는 이 부분은 개별적 특성, 개별처우 이런 데 중점을 둔 제도로 발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걸 설명하자면 누진처우 제도는 어떻다고요? 태생부터가 그렇죠. 질서의 문제 있어. 질서에 대한 것이 주된 관심사였다. 그래서 그 분류긴 하지만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죠. 획일적이었다. 그리고 획일적으로 처음부터 모두 4급에 뒀기 때문에 최하위급이면 굉장히 불리한 처우를 열악한 처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분류처우 제도를 때는 그 개개인의 어떤 개별성, 인간적인 어떤 관점, 인도적 관점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변해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정태적이죠. 그리고 최초의 심사한 내용이
변하지 않는 부분들, 과거의 행위를 가지고 소위 그 사람이 무엇을 희망하고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줄까라는 보다는 너는 어떤 범죄를 지었어? 얼만큼 나쁜 아이야? 개선이 가능해? 가능치 않아? 극난해라고 하는 부분들에 묶어둔 계급. 단지 안에서 점수를 잘 따고 그 수행생활을 잘하면 계급을 올려줘서 완화된 처우를 해주는. 그런데 분류처우 제도는 동태적이죠. 왜? 신입심사도 있지만은 출소할 때까지의 재심사들. 오늘날은 교정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처우, 소위 교정의 사회화 개방화 문제까지 가기 때문에 보다 더 동태적이고 과학적인 정교한 분류심사가 필요한 부분으로 변했다. 계급을 두고 나누다 보니까 수직적인 소위 계급으로 나눴다. 그런데 분류처우제는 수평적인 분류죠. 어떤 특성 개인의 계급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지내오면서 어떤 과정으로 가면서 보다 나은 처우를 받기 위해서 점수를 따는 이런 부분은 성격적으로 좀 관리상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 수직적이면 하나 수평적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진처우제도는 수용 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소위 질서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한 분류심사였다면, 오늘날의 분류처우제도에서의 분류는 교정교화를 위한 처우에 중점을 둔 심사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죠. 그런데 이 누진제도에 대한 비판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면은 그게 왜 분류처우 제도로 왔는지, 획일적이고 강제적이고 인권 침해적이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보다는 교활한 성공적인 안에서의 수용자는 만들었지만 우리 사회 건전한 사회 구성으로 돌아오기에는 문제가 있던 제도다. 그래서 세계는 그 이제 누진처우 제도가 분리처우 제도로 이행하는데 우리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흡수론, 하나는 병존론 그래요. 병존이란 건 뭐죠? 두 개가 함께 존재한다. 일본과 우리가 대표적이었어요. 거의 우리는 뭐 누진을 운영하고 있었고 2008년 이전까지 2007년까지는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러면서도 시설의 소규모와 특성화를 지향하고 있었고 보다 많은 처우 제도들을 도입했었고 개발했었고 사회적 처우로서의 소위 기후제도, 사회외부 통근제도, 가족 만남의 날 이런 걸 확대하면서 개별 처우적인 성격과 누진제도가 병존하게 하면서 변해왔었어요. 그런데 처음 우리한테 영향을 줬던 일본도 누진으로 운영하면서도 결국은 누진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나중에 누진이라는 표현을 자체를 안 쓰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두 개가 이렇게 병존했던 대표적인 나라들이었죠. 근데 전 세계는 어떻게 변했냐면 흡수론으로, 그걸 일원론이라 그래요. 하나의 분류처우 제도로서 발전해 온 거죠. 오늘날 우리가 없었듯이. 그래서 제가 일선에서 일할 때 그런 이야기 했었죠. 누진처우 제도 그러면은 조삼모사 같은 게 생각나요. 또 뭐 조삼모사라는 건 뭔가요? 아침에 셋, 저녁에 넷 이런 거.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는데 똑같이 7개를 주는데 아침에 넷, 저녁에 3개 줬던 걸 아침에 셋, 저녁에 좀 하나 더 주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걔네들이 뭔가를 더 많이 해주는 것 같이 착오를 일으키면서 관리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동료와 후배들에게 이야기할 때
누진 최후 제도는 완전히 우리 손에 갖고 있는 떡과 해초리인데 이걸 잘 활용을 못 하겠느냐.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떡을 주면 제일 맛있고 감사할까요? 여러분들 언제 떡을 누가 줄 때 제일 맛있고 감사하죠? 꼭 필요할 때, 배고플 때 떡을 줬을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더 좋을 때는 언제일까요? 세상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잘했다고 떡을 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왜 하냐면은 현장에 있을 때 관리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상한 타성, 습성 뭐 이런 거라 그럴까요? 적절한 때 주면 좋은데 기어이 잘 안 줘요. 사정세장해 주고 나중에 이제 안 줘도 좋아요. 화가 날 상황에서 그냥 마지못해 주는 것처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리는 효과적이지 않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떡과 해초리를 주고 어느 경우는 잘했다고 떡을 미리 주어도 충분히 그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왜 손에 든 떡과 그 해초리를 잘 사용하지 못하느냐. 떡을 5개나 있는데 이제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이 5개 있던 누진 최후 제도에서는. 왜냐하면은 A, B, C급의 계급을 정해놓은 거 있었고 그래서 C급에서 B급 가는데 떡 하나, B급에서 A급 가는데 떡 하나, 그러죠. 자, 최하위급인 4급에서 1급까지 가야 돼요. 뭐 1급수는 모범수라 그래서 뭐 옷도 달리 있고 독보도 가능하고, 독보는 알죠? 교통관 없이 혼자 다닐 수 있는 어떤 자유를 주는. 그래서 4급에서 3급 갈 때 떡이 하나, 3급에서 2급 때 떡이 하나, 2급에서 1급 때 떡이 하나. 떡을 5개나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운영을 못하느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또한 질서와 관련된 수용 관리의 기술이지만은 인격적 대우는 아니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단계적 처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